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인의 책임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시장주의자 김로벨입니다. 오늘은 탐욕에 관련된 영상 2탄입니다. 자, 탐욕으로 버블이 커졌을 때 그것이 터져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예전에 경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결국은 그걸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시려면은 사실 제가 지금 올리는 영상보다는 이 빅쇼트라는 이 영화를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게 2019년에 이제 제작이 된 영화고 우리나라에도 상영이 됐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잘 다뤘는데요. 가볍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하실 텐데 저는 예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빅쇼트, 이 쇼트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주식 관련 용어인데 말하자면 주식 가격의 하락에 이제 베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쇼트 하면 그것도 베팅도 굉장히 크게 했다라는 거죠. 이 영화배우 출연 배우들이 초호화 캐스팅입니다. 크리스찬 베일도 나오고 스티브 카렐도 나오고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라이언 고슬링, 그 다음에 브래드 핏 이렇게 나와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관람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탐욕과 시작과 종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해가지고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지속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2001년서부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 CDO 요거는 부채담보부 증권이라고 그냥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장을 확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기지 채권이라고 흔히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거를 채권, 증권으로 만들어서 이걸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면서 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아주 우량 신용자가 아니고 우량자가 아니라 그냥 별 볼 일 없는 신용자들한테도 그 주택 담보 대출을 내주기 시작해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부동산이 이제 버블이 돼버리고 그것이 결국은 2008년에 팍 터지고 만 것이죠. 그 과정에서 2002년 8월 2일에 폴 크루그만,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죠. 지금은 뉴욕 시립대에 있는데 2008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이 케인지안이라고 이제 흔히 그러죠. 뭐라고 말하냐면 경제 후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우리가 흔히 페드라 그러죠. 정식 명칭은 FRB, Federal Reserve Board라고 하는데 그 앞에 페더럴을 그냥 그 페더럴로 해가지고 페드 합니다. 페드가 이자율을 그때그때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침체된 기업 투자를 상쇄할 만한 가계 지출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엘린 그리스펀 당시 페드 의장이 나스닥 버블 대신 주택 버블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주택 버블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부채담보부 증권 발행도 허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신용 우량자가 아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2008년도에 경제학상을 받았지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지만 심지어 유명한 경제학자까지도 그 공공연하게 주택버블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유명하고 노벨상을 받더라도 그 사람들 말 전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 프라임이면은 신용 우량을 얘기하는 거죠. 서브 프라임이면 그거보다 뭐 못한 거, 그러니까 우량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우량자들한테도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죠. 심지어 이제 신용 불량자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슨 뭐 직업이 불분명하고 대충 서류만 써내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남성들이 가는 스트립바에서 이제 스트리퍼가 뭐 5개, 4개, 5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심지어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자기 개 이름을 써놓고 엉터리로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막 대출을 해주고 금융기관은 또 너도 나도 이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모기지를 또 채권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판매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한 5년 만에 미국은 부동산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조 달러의 거품이 있다. 그때 이제 그렇게 평가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보대출은 받았는데 뭐 이자율이 오를 수도 있고 하면서 채무 불이행, 즉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을 못하는 거죠. 원리금을 못 갚는 거죠. 이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기지 채권은 부실 채권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채권 값이 급속하게 이제 하락하는 거죠. 이 징조가 2007년이면 나타나는데 거기에 어떤 그 미국 정부나 또는 페드가 그거를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8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죠. 리먼 브라더스는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 그 IB라 그러죠.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1위는 JP 모간이고 4위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할 적에 리먼 브라더스가 갚아야 될 부채가 6천억 달러가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6천억 달러면은 우리나라의 GDP가 아마 그 당시에 6천억 달러 정도 됐을 겁니다. 아무리 미국 그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의 부채가 대한민국의 GDP 규모다. 이건 엄청난 버블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것뿐만 아니죠. 굉장히 유명했던 증권사인 베어 스턴스도 결국은 파산을 하고 나중에 이제 JP 모간이 인수를 하죠. 모건 스탠리도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제 3대 투자은행 중에 이제 하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험회사 AIG. 이 사람들은 그 모기지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던 회사였어요. 결국은 이 중에서 리먼 브라더스하고 베어 스턴스는 이제 그 파산을 했죠. 파산을 하고 이제 JP 모간이 인수하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살려줬습니다. AIG도 이제 살려주고 결국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소위 말해서 이제 탐욕의 트라이앵글이 제대로 작동이 된 거죠. 금융권은 어떻게 했느냐? 모기지 채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실화가 되죠. 자, 부채를 담보로 해서 채권을 만들었는데 그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갚질 못하니까 다 부실 채권화 되는 거죠. 이걸 막 팔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평가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스, S&P 같은 평가사에서도 이 채권을 보고 채권에도 그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 등급이 있는데 그냥 AAA 해가지고 트리플 A 최우수 등급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그랬느냐, 이 부실 채권을 왜 그랬느냐 했더니 우리가 등급을 내리면 이 사람들이 그 평가를 받으러 우리의 경쟁사, 그러니까 무디스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그 평가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그 무디스나 S&P 그 평가를 믿고 그 채권을 부실 채권을 사는 거고요. 에이전트들도 왜 신용평가를 안 했냐 하면은 빨리 금융기관에 이 사람들의 서류를 보내줘야지 자기가 수수료를 먹으니까
뭐 신용평가를 안 하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받고 이런 그 모랄 해저드라 그러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고 소비자는 자기의 소득 수준하고는 상관없이 야 좀 더 좋은 집 아니면 무주택자는 집을 구매해야죠. 근데 집을 막 구매하는 거죠. 결국 그걸 갚질 못하는 거죠. 정부는 뭐 했느냐? 그 금융기관을 관리해야 될 부처의 사람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그 JP 모건과 같은 회사들과 굉장히 그 금융사 직원들하고 유착 관계에 있는 거죠. 파티를 즐기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심지어는 나를 너희 회사에 스카우트 해달라 그러고 이게 삼박자가 이 세 주체가 다 도덕적 해이 또는 탐욕에 빠져가지고서는 이런 버블을 키운 겁니다. 사기를 친 거죠. 어떻게 보면은 2008년 9월에 결국은 리먼 브라더스가 6천억 달러의 부채 때문에 파산을 선언하니까 버블이 터졌습니다. 즉 탐욕의 종말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주택 600만 호가 압류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무리 미국의 인구가 우리보다 한 6배 정도 많다고 해도 600만 호가 압류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오면서 800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러한 거대한 일종의 사기극이 벌어지고 그걸 감시도 제대로 안 하고 부실 채권을 막 갖다 팔고 엉터리로 신용평가를 하고 했는데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800만 명이 실직을 하고 600만 호가 압류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이제 LA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집을 뺏긴 압류당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대도시에서 이런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 동네 전체가 요 간판이 집을 내놨다는 간판입니다. 동네 전체가 집을 다 내놨어요. 이거보다도 더 뭐 엄청난 사진들이 많은데, 그랬죠? 이 사람들은 그 후에도 이제 도시에서 길거리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산속으로 갔죠. 그래서 산속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생활합니다. 소득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선 단체가 갖다 주는 어떤 그 구호품을 가지고 연명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일부는 더 깊은 산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경제가 이제 불황이 왔으니까 경제를 회복시켜야죠. 그래서 우리 그 미국 정부 또는 페드가 한 정책이 소위 말해서 양적 완화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이 용어에 익숙해졌죠. 또는 헬리콥터 머니라고 합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돈을 뿌린 거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페드가 2008년서부터 201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공급하는 거죠. 총 3조 달러입니다. 요 액수가 어느 정도냐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조 달러를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생활이 힘들어졌으니까 우리 뭐 재난지원금처럼 국민한테 준 거냐? 그게 아니죠. 이 돈은 부실에 몰린 금융기관들 또는 기업들의 부실 채권 매입에 사용한 겁니다. 기업에 보내준 거예요.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면은 이거를 부실기업이니까 누가 살려고 그럽니까? 안 사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 주고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 차례에 걸쳐서 3조 달러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 돈은 대부분 부실기업에 가는 겁니다. 이런 사태를 일으켜놓은 부실금융기관에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까 또 양적 완화를 해줘. 그 정확한 액수가 지금 안 나오는데요. 적어도 3조 달러 이상을 쏟아 부었습니다. 또는 4조 달러, 한 2년 사이에 4조 달러를 쏟아 부은 거죠. 이것도 역시 기업들의
그 채권을 매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국민한테 주는 돈도 물론 있지만은 그 결과 어떻게 났느냐? 결국은 빈부격차가 심화가 된 겁니다. 뭐 그거에 관련된 표는 무지하게 많이 있지만은 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1980년에서 2016년까지의 어떤 소득 격차를 말해주는 건데, 기준연도인 1980년도에는 그 상위 1%가 총소득의 11% 정도를 가져갔고, 하위 50% 전부 다가 총소득의 21%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은 여기 그 한 1996년이나 7년 정도 되죠. 이 1990년대 후반이 항상 문제입니다. 여기 가면 이제 크로스가 발생하는데, 소위 말해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데, 이때 하위 50%가 전체 소득의 16%를 가져가고, 그 16%를 하위 50%가 전부 다 나눠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 1%도 총소득의 16%를 가져가죠. 이렇게 이제 데드 크로스, 하위 50%의 입장서 보면, 또는 상위 1%의 입장서 보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이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죠. 이렇게 점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고점에 이르렀을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21%를 가져가고,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3%가량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자, 80년에는 몇 퍼센트를 가져갔다 그랬어요? 예, 한 21%를 가져갔다 그랬죠. 이렇게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돈을 쏟아 부으면은 이게 뭐 저소득층이나 중산층한테 가는 게 아니라 고소득층한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국민만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이런 버블이 생기고 이게 터졌는데, 그거를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부으면 다시 그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 금융기관이나 기업들한테 간다, 이 말이죠. 그런 소득 격차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돈을 뭐 엄청나게 쏟아 부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표를 보면은 1970년서부터 1921년까지의 그 어떤 그 미국의 모니터리 베이스, 그러니까 본원 통화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살펴보면은 좀 점진적으로 늘어나다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양적 완화를 시작한 때입니다. 그때 미국의 본원 통화량이 8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3, 4년 사이에 뭐 3조 달러 이렇게 쏟아 부으니까 결국은 2011년 정도 되면은 본원 통화가 2조 6천억이나 7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사이에 통화량이 3배 이상 급증을 하는 겁니다. 급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안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안 발생했죠. 뭐냐? 그때 이제 중국이 저가 상품을 공급해 줬기 때문에 무사히 넘긴 겁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이런 그 잠재성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랬을 적에 문제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겁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나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인플레이션이 우려돼 가지고서는 그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이나 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또 누가 죽어나느냐?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이제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버블이라는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코로나 이후에도 3조 달러 이상이 공급이 돼서 인플레이션과 버블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급속히 버블이 이제 팽창을 했죠. 이렇게 이제 10년 조금 더 지나서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니까 작년서부터 비관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관론자들이, 비관론이라는 게 이게 향후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짐 로저스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미국에서 워렌 버핏하고 조지 소로스만큼 큰 규모의 투자금을 굴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작년인데 worst bear market in my life in coming years.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내 생애 최악의 불황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뭐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면은 또 일반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건데, 이런 일이 이제 안 와야겠죠. 근데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무슨 위기만 올 것 같으면 무조건 돈을 쏟아 부어버린단 말이죠. 예. 결국은 다음번에도 그런 이제 버블 붕괴가 또 일어나면은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 우리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탐욕과 인간의 어리석음. 왜 어리석어지느냐? 결국은 페드라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공개시장위원회라는 FOMC 같은 데는 정말 전 세계에서 경제를 제일 잘 안다는 똑똑한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데 그런 예측을 못 하는 거죠. 잘못된 경제 정책을 실행하는 거죠. 왜냐? 이게 탐욕의 눈이 어두우면은 똑바른 정책을 피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우스 오브 카드라 그러죠. 카드로 쌓은 집. 이거 쉽게 무너지죠. 또는 욕망의 바벨탑. 뭘 우리가 스스로 쌓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빅쇼트라는 영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재밌다고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여기 4명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2사람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크리스찬 베일이 이제 역을 맡았는데, 마이클 베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투자 회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한 2006년쯤 됩니다. 그 모기지 채권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부실 채권이더라 이겁니다. 부실 채권이라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왜 잘 팔릴까? 그렇다면 난 부실 채권이 하락하는 데다가 내가 이제 베팅을 하겠다 해서 이제 베팅을 하죠. 굉장히 큰 액수를 베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10억 달러 이상 벌었을 거예요. 네, 이거는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통계를 보고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다면 나는 이 채권이 떨어질 테니까 떨어지는 데다가 나는 돈을 걸겠다. 해가지고 돈을 번 거고, 여기에 스티브 카렐이 연기한 마크 바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실존 인물인데 실제 인물은 스티브 아이스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JP 모건 관계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일하다 보니까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이놈들이 막 사기를 치는 것 같다. 이제 거기에 분개해 있는데 모기지 채권을 보고 이것도 또 사기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마크 바움도 모기지 채권이 하락하는데, 즉 쇼트, 흔히 말해서 쇼트를 치죠. 그 사람이 쇼트를 친 거는 모기지 채권은 사기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모험을 걸고 내가 쇼트를 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예상대로 된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들한테 다 나눠주고 마크 바움 개인이 2억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빅쇼트를 통해서 돈을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망가지는 거에 베팅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뭐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택 잃은 사람이 600만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직장 잃은 사람이 800만 명이 나오는데, 제가 이러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우리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믿을 게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탐욕의 결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